승리를 위해 모든 것이 저렴해지는 순간 결국 승자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부상은 마치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의 효율성은 때로 무자비하게 느껴질 정도로 예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밤새도록 불을 밝히는 조립라인, 그리고 해가 갈수록 기계처럼 정확하게 떨어지는 제품 가격. 서구의 경쟁자들은 결국 추격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규모와 엄격한 규율, 그리고 치밀한 계획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하나의 문명이 인간의 노동력을 경제라는 엔진의 동력으로 완벽하게 전환시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적의 이면에는 그 대가가 숨어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가장 큰 강점, 즉 모든 것을 더 싸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거대하게 만드는 그 능력은 이제 거꾸로 그들 자신을 무너뜨리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역사가 교차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중국의 이야기는 현대 자본주의가 그 한계점까지 내몰렸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미래를 담보로 삼아야만 유지되는 성장, 그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시스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스스로를 소진시킬 정도로 효율성을 최적화할 때, 그 효율성이 자기 파괴로 변질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중국 경제기적의 서막이 열렸던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8년 덩샤오핑은 공산당 전체회의 연단에 서서 사회주의의 가장 깊은 금기 중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그는 중국 인민들에게 부자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애국적인 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거대한 경제적 변혁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농부들은 기업가가 되었고 한적했던 농촌은 거대한 공장지대로 변모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그 다음은 미국, 그리고 유럽의 투자자들이 이곳에서 거대한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거래에 적극적인 정부, 이보다 더 완벽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중국은 몇몇 도시에 경제특구라는 실험장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앙의 계획도, 관료주의의 속박도, 이데올로기의 검열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목표, 즉 자본을 유치하고 수출품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존재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불과 3만 명이 살던 작은 어촌선전은 순식간에 수백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성공 공식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성이 자신만의 성장 신화를 꿈꿨고 모든 도시가 제2의 선전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빚을 내어 더 많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놓고 발전소를 짓고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2000년대 초 중국은 단순히 성장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철강, 석탄, 구리, 석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수요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서구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세상에 제조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라벨을 달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멈출 수 없는 상승세의 밑바닥에는 위험한 동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성공이란 곧 다른 모든 이들보다 더 저렴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각 지방정부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 가격을 깎고 세금을 감면하고 심지어 노동자의 임금까지 억제하며 경쟁했습니다. 기업들은 이윤을 줄이고 품질을 타협하고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서로를 이기려 했습니다.
모두가 성장을 쫓았지만 그 누구도 지속 가능성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바닥을 향한 경주였습니다. 한동안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시스템의 힘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밀려들었고 그들은 서구 임금의 몇 분의 1에 불과한 돈을 받으며 하루 12시간의 노동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고 항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구의 소비자들은 5달러짜리 티셔츠와 300달러짜리 아이폰이라는 기적을 누렸고 인플레이션 없는 풍요라는 환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아마도 10번째 쇼핑몰과 100번째 제철소가 들어서는 그 사이 어디에선가 시스템은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중독으로 변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은 더 많은 공장을 짓기 위해 빌린 막대한 대출금을 갚기 위해 더 높은 성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공장을 지었습니다. 2015년경 중국의 철강 생산 능력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습니다. 거대한 산업단지들은 전 세계의 수요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품을 쏟아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혁신 때문이 아니라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공장들은 이익이 사라져도 생산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판매량으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간 사회를 설명하던 한 단어가 경제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내권화, 즉 인볼루션입니다. 내권화는 단순히 더 적은 보상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업들이 더 적은 이익을 위해 더 많이 생산하는 현상, 즉 경쟁이 더 이상 혁신이 아닌 생존 그 자체가 되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의 이 단어는 점점 줄어드는 보상을 위해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중국의 학생이나 노동자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권화는 산업적이고 시스템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산업 부문이 시장 점유율을 놓고 제로섬 게임에 갇혔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가격뿐이었습니다. 중국 신경제의 상징이었던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산업이 바로 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수많은 기업들이 똑같은 제품을 시장에 쏟아냈고 서로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출혈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유는 사라졌지만 누구도 감히 멈추지 못했습니다. 생산량이 곧 정당성인 시스템에서 생산을 멈춘다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순환은 스스로를 먹고 자랍니다.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내립니다. 경쟁자들도 따라서 가격을 내립니다. 이익은 붕괴하고 임금은 정체됩니다. 소비자들은 잠시 환호하지만 이내 값싼 풍요가 결국 자신들의 번영을 대가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국은 산업적 내권화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효율성이 이윤을 잡아먹고 생산이 목적을 집어삼키는 자기 파괴적인 고리. 이것은 더 이상 혁신을 향한 경주가 아니라 바닥을 향한 경주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향한 모든 경주가 그렇듯 승자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 원가 이하로 팔리는 이유이며 전기 자동차가 주인을 기다리며 거대한 주차장에 쌓여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기술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줄어드는 내수 시장을 놓고 싸우는 이유이며 기록적인 수출에도 불구하고 2024년 산업이익이 20% 이상 급감한 이유입니다.
모두가 가장 저렴해지기 위해 경쟁할 때 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가격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열된 자본주의가 아니라 스스로를 잠식하는 자본주의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은 이런 상황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석탄과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이 가격을 바닥으로 밀어붙였을 때 베이징 정부는 강제로 개입하여 생산 능력을 감축해야 했습니다. 광산을 폐쇄하고 공장을 통폐합하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응급처치였습니다. 국가는 완전한 붕괴를 피하기 위해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수술대에 오른 환자는 단일 산업이 아니라 성장 모델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공장은 단순히 스프레드시트의 숫자가 적자라고 해서 문을 닫지 않습니다. 정치가 허락할 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수축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임을 보상합니다. 설령 그 움직임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중국 경제는 여전히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는 기록적인 수출량, 반짝이는 신축 공장들, 그리고 대륙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의 파이프라인을 봅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윤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더 이상 불을 창출하지 못하고 그저 기존의 불을 매년 더 빠르고 더 얇게 재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과잉 생산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과잉 생산은 결함이 아니라 정책의 일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도된 전략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효율성을 무기화하는 기술을 연마해왔습니다. 보조금을 이용해 핵심 산업을 경쟁자들이 쓰러질 때까지 살아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기별 이익이 아니라 전략적 독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 자동차와 같은 산업에서 베이징은 단기적인 손실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미래 시장의 통제권입니다. 지방 정부들은 기업들이 경쟁자를 제거할 목적으로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수십억 위안의 자금, 저리 대출, 세금 감면을 쏟아붓습니다. 그 논리는 무자비합니다. 시장을 제품으로 넘치게 하고 모든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민간 주주와 단기 이익에 얽매인 서구의 경쟁자들은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결국 쓰러집니다. 그리고 일단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 생산에 의존하게 되면 중국은 모든 독점 기업인을 그래왔듯이 가격을 올리고 조건을 제시하며 같이 사슬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전략은 강철, 희토류, 조선업에서 이미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매번 중국은 전 세계가 다른 선택지를 잃을 때까지 가격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전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원자재가 아닙니다. 리튬 배터리, 태양광 전지, 전기 구동계, 바로 21세기 경제의 동맥을 이루는 미래의 소재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천재적인 전략이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취약합니다. 제국이 손해를 보며 버틸 수 있는 시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인 손실이라 할지라도 시스템이 썩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가격전쟁 뒤에 숨겨진 진짜 위험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전쟁이 아니라 재정적인 시한폭탄입니다. 오늘 공장을 살리기 위해 쓰는 모든 돈은 내일의 안정을 담보로 빌려온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그 청구서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 함정의 비극이 드러납니다. 한때 중국이 세계 시장을 정복하게 도왔던 바로 그 전략이 이제는 내부에서부터 경제 전체를 집어삼킬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손실 위에 세워진 집에는 승리가 아니라 유예된 붕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수요의 붕괴가 아니라 목적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목적은 관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시스템의 모든 단계가 움직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감속할 여유가 없는 시스템. 지방정부는 부채를 갚기 위해 공장을 돌려야 하고 국유은행은 대차대조표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장들이 계속 대출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완전 고용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 모두가 계속 일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슬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멈추면 나머지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더 이상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생산량이 곧 더 많은 번영이라는 가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자본주의 이면의 정치적 논리입니다. 생산은 곧 통제의 증거입니다. 성장이 주춤하면 국가는 물러서는 대신 또 다른 공장을 짓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 낮춥니다. 민간 부문이 망설이면 지방정부가 더 많은 신용을 제공하며 개입합니다. 모든 불균형에 대한 해답은 더 큰 불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의 논리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 패턴이 낯설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한때 대영 제국의 석탄 산업은 세계 시장을 석탄으로 넘치게 하여 정작 영국 광부들조차 생계를 꾸릴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식민지, 즉 과잉 생산물을 흡수할 수 있는 독점 시장이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기적적인 경제 역시 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과잉 생산, 디플레이션, 그리고 소비를 멈춘 고령화 인구. 고대 로마는 어땠을까요? 로마의 몰락은 침략이 아니라 과잉 생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예 노동에 의존한 거대한 농장들이 너무나 많은 곡물을 쏟아내자 가격이 폭락했고 공화국의 근간이었던 소농들이 파산했습니다. 로마는 스스로를 불균형 속으로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효율성을 통달한 모든 제국은 결국 같은 시험에 직면합니다. 생존하기 위해 잠시라도 최적화를 멈출 수 있는가? 중국의 지도자들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리밸런싱, 즉 투자주도 성장에서 소비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리밸런싱에는 시간이 걸리고 성장에 중독된 시스템에게 시간이란 가장 부족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베이징이 혁신과 소비를 향해 거대한 배의 키를 돌리려 애쓰는 동안에도 각 지방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공장과 인프라를 건설하며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주방에서는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생산성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생산을 통달했지만 균형을 잃어버린 제국. 전 세계를 상품으로 넘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수익성 있게 만들 충분한 수요는 창출하지 못하는 시스템. 그 안에는 잔인한 대칭이 존재합니다.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힘, 즉 끊임없는 경쟁이 이제는 그 누구도 부유한 상태로 머물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성장이 정체성이 되고 생산이 목적을 대체할 때, 그리고 진보의 척도가 더 이상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더 싸게 만들 수 있는지가 될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발전이 아닙니다. 산업적 규모의 내꺼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제국들처럼
중국은 너무 저렴해지는 것보다 더 비싼 대가는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결국 균형을 제외한 모든 것을 최적화한 시스템이 마지막으로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식의 공유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